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이양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강 자동차의 구성과 산업 구조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본 강의는 어김없이 편집 없이 뭐예요? 생생 라이브 강의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자동차의 구성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강의 학습 목표는요. 무엇보다 자동차 구성과 부품에 대해서 좀 상식선 사원,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화 부품과 차량용 반도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산업가치사슬이 튀어나왔나요? 예, 산업가치사슬은요. 아래에 있는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먼저 배우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의 가치사슬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예측해서 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구성입니다. 자, 내연 자동차의 구성과 부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이때 내연 자동차는 뭐냐? 기존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즉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LPG를 포함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지금까지 많이 타왔고 지금도 많이 굴러다니고 있는 그 모든 차를 내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첨단 자동차에 비교해서 일반 자동차라고 얘기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구성과 부품은요, 보시는 표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적 법칙은 아닙니다. 즉 뭐냐 하면요, 목적이나 또 거래적 차원이나 또 우리가 차량 정비를 한다든가 이러한 편의적, 관례적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품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대개 차체와 차대로 나눠집니다. 그럼 차체는 뭐냐? 바디로 돼 있네요. 이 사람을 좀 몸을 구성하는 거죠. 왜? 이게 겉으로 형성이 되고 거기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즉 마찬가지로 차도 외장, 겉의 모습을 구성하고요. 내장, 이때 내장은 사람이 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실내입니다. 자동차 실내. 그래서 외장은요. 자동차 외부를 구성하는 부품이라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범퍼입니다. 이 범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요. 또 외장에 관계되는 어떤 부품들은요. 이게 모였을 때 자동차 외관을 형성합니다. 그럼 외관을 형성한다는 건 뭐예요? 이 차가 어떤 모델이구나. 이 차가 어떤 연식의 어떤 색깔의 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외장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를 구성하는 내장은요. 사람이 탄다고 그랬죠. 여러분 타면 어떻게 해요? 우선 앉아야죠. 시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환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름엔 시원해야죠. 겨울엔 따뜻해야죠. 그래서 냉난방 장치를 구성하는 것들을 되게 내장형 부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대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가 구동하고 또 힘을 내고 또 서기도 하고 그러한 거에 관계되는 모든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선 현가를 찾아볼까요? 현가는요. 이 차체, 외형을 구성한 차체와 차대를 연결해서 주행 시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모든 장치를 얘기합니다. 주로 요거는 안전, 충돌을 했을 때 안전과 또한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이 현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쇼버죠, 쇼버. 여러분도 쇼버 아세요? 위아래로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통통 튀는 진동을 없애주는 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서스펜션 같이 이 좌우에 차대에 이 뭐라 그럴까요? 충격이 왔을 때 소위 말해서 바퀴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충격이 왔을 때 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승차감도 여기도 아무래도 바퀴하고 관계 있으니까 연결가 되겠죠. 구동은요, 쉽게 말해서 차가 힘을 내고 또 속도를 내는 모든 동력을 구동초로 전달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 케이스가 뭐냐?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여러분들 밟으면 어때요?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언덕배기에서 또 밟으면 힘을 더 넣어서 쫙 튀어나가기도 하죠. 이 구동장치입니다. 이게 나가는 게 있으면 어때요?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제동장치입니다. 제동장치는 감속이나 뭐 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거 관계되는 흔히 우리 브레이크라고 얘기하죠. 그런 종류가 전부 다 제동장치입니다. 조향장치는요, 이 향자가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즉,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장치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티어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콩글리시라고 그럴까요? 한국화된 영어, 잘못된 영어 중에 하나가 차량 운전대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흔히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 핸들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스티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차도 이제 연료가 공급돼야 가죠. 그래서 연료 장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뭔가 태운다는 거는요. 공기를 흡입해서 탭에서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공급과 연소해서 가스를 배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흡배기 장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배터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전원도 공급받고 제어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거기에 관계되는 장치들을 전장 또는 전동 장치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전형적인 일반 기존의 내연 자동차에서 전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뒤로 갈수록 좀 더 이 전장이 첨단화되고 고도화됩니다. 또 높은 기술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전장장치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는요, 이 부품뿐만 아니라 소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되죠, 이게. 만약 여러분들 아무리 성능 좋아도 이게 나무로 돼 있어. 어때요? 부딪히면 다 박살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재는요,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하고 구동 성능을 위해서 항상 적절한 강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강도가 적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연료 효율성을 위해서 경량화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 차에 들어가는 에너지는요, 속도를 내고 이동하는 데도 있지만은 그때 무게를 지탱하는 그러한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게가 될수록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어야 안 돼요. 더 소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높은 연료 효율성을 위해서 경량화 소재도 많이 개발을 하고요. 지금 특히 전기 자동차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차를 좀 더 가볍게 만들고 대신 뭐예요? 충격에선 안전하기 위해서 이런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핵심은 뭐가 있어요? 경량화에 있습니다. 가볍고 단단한 소재. 여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구성과 부품 말로 할 게 아니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번 여러분들께 시각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요 쭉 보시면 대략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쭉 보시고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전장화입니다. 전장화는요, 기본적으로 일렉트리피케이션이에요. 즉 뭐야? 자동차 부품이 전자장치화됨으로 해서 그것을 전장화 부품 또는 전동화 부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뭐냐면요. 기존에 없거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던 기능을 전자장비, 뭔가가 좀 더 하이테크로 가는 느낌이 나죠. 이런 전자장비로 대체해서 성능을 향상하고 부품 무게를 줄이는 것을 전장화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나온 아웃풋이 된 한 해 보이는 부품 자체를 전장화 부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각종 첨단 장착으로 안전성하고 편의성을 높이고요.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부품의 전장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이 오늘날 신차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점점 기계적인 요소에서 전기, 전자적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한 5개 정도로 나눠집니다. 우선 전력 모듈이죠. 전기장치니까 아무래도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워 케이블이나 뭐 고방열 패키지. 이 왜 고방열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 전기장치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열을 또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열을 방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방열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그
기술이 되고요. 특히 이게 또 어디에 적용될 수 있어요? 전기차에 오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적용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고전압 릴레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기 동력원, 지금 쉽게 말해서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하도록 전달하고 또 제어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필요할 때는 힘을 많이 줘서 이 차가 많이 움직이게 하고 필요할 때는 또 감속을 또는 제동을 해갖고 차를 쓰게 하는 이러한 이 전기를 오고 가게 하는 것이 고전압 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죠.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관계되는 장치들은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전기장치, 우리 전자제품에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나 오디오나 또 요새는 전자장치가 어때요? 전자제품들이 어때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다 통신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엔터테인먼트 관계되는 전장업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다스라고 하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운전자 안전과 편의를 향상하냐? 요게 사실상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레벨 2의 자율주행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물론 운전대를 잡고 운전자가 있지만은 얘를 작동시키면요. 일정 거리도 유지시키고 일정 속도도 유지시키고 차로도 지가 알아서 가고 뭐가 있으면 그 지가 알아서 브레이크도 밟는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입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왜 운전자 앉아있냐?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기적 차원에서 얘가 미리 이것을 인지를 해서 사람이 동작이 늦더라도 지가 알아서 감속을 하고 또 뭐 차로 변경을 하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다스입니다. 아마 오늘날 웬만한 차, 국산차도요. 새로 나온 차 상당 부분은 이 아다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핫하고 요게 더 발달돼서 레벨이 올라가면 그게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 센서들도 많죠. 그래서 뭐 요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키가 없어요. 카드 딱 두고 타갖고 버튼 딱 누르면 시동 걸려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면 안 걸려요. 문도 안 열립니다. 이런 센싱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운전자 인증이랄까 다음에 차량 시트 운전에 적합한 의자를 조절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 또 각도도 바뀌니까 룸미러도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 다음에 도난 방지도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 센서고 요거에 이제 따라서 이제 이 자동차가 자꾸 위에 있는 아다스와 만나면서 자꾸 자율주행 기능들이 더 발달해 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자 제어 장치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고 예측도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전도 이렇게 운전대를 움직여야 되니까 뭔가를 제어한다. 제어한다는 건요.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전기 장치가 들어가고 좀 더 인텔리전트, 지능화돼서 더 제어를 해야 되니까 가볍고 뭐예요? 기능은 더 높은 작은 소재 뭐요? 반도체가 자꾸 들어가. 반도체가. 그런 장치가 자꾸 들어가면서 자동차 반도체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전장화로 넘어왔죠. 내연기관 받고 전장화에서 전기장치가 더 느네. 또 기능이나 이런 성능들이 더 인텔리전트해지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주 크게 이 반도체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없이도 기능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예요? 덩어리가 얼마네? 냉장고만에 그만큼 복잡하게 기가가 들어가고 뭐 장치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들어가야 될 게 조그만 손톱만한 칩에 모든 걸 그 성능을 담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는 좀 더 가벼워지고 성능은 더 좋아지고 인텔리전트, 즉 지능화되는 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반도체고요. 향후에 자율주행을 하면서 이 반도체 수요는 더더욱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용 반도체는 뭐냐? 자동차가 주행, 움직이는 거죠. 탑승자 안전 상황 정보를 감지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판단하면 뭐예요? 제어를 해야죠. 역시 차량을 제어하는 반도체를 차량용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외부 환경을 센서로 감지하고 감지된 정보를 기반으로 동작을 계산해야 판단이 되죠. 이거 너무 가까운데 이 속도로 가면은 부딪히겠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거 너 서라고 기계한테 기계적 요소에 전달해서 구동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판단하고 분석하는 사람을 치면 뇌 같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현재 지금 파워트레인용 반도체죠. 이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면요, 차가 움직이게 하는 모든 어떤 그런 관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다시피 엔진, 모터, 배터리 등을 제어하고 엔진 컨트롤에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 파워트레인은 뭐요? 차를 움직이고 서게 하고 또 그런 제어하는 데 필요한 두뇌로서 작용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셰시 제어용 반도체입니다. 차대죠? 이게 움직이만 하면 뭐예요? 난 부산으로 가려는데 얘는 뭐 어떻게 판문점으로 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주행 관련해서 담당해서 조향장치, 스티어링, 운전대죠. 방향성도 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 제동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셰시 제어용 반도체입니다. 다음에 운전하고 나면 여러분들 그냥 갑니까? 오디오도 켜고 경우에 따라 또 축구 중계한다 그러면 또 켜놓고 가야 되고 뭐예요? 길 찾으려면 뭐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통칭해서 인포테인먼트, 즉 인포메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많이 들어가겠죠. 특히 또 차 같은 경우는 갈수록 디지털화 돼가지고 계기판이 전부 다 이 디지털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과 아다스용 첨단 운전 안전장치죠. 거기에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나 추돌 차선 이탈 경보 등을 위해서 또 반도체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차체도 있어요. 바디용. 왜? 와이퍼나 뭐 심지어는 썬루프죠. 자동적으로 요새 다 움직이니까 이러한 차체에 이루어지는 거에도 반도체가 소요됩니다. 정말 많죠. 네, 한번 봅시다 그럼. 반도체 대표적 회사가 역시 삼성이죠. 삼성인데 삼성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눈에 안 띄냐? 워낙 기존에 하고 있던 반도체 시장도 크고 이 차지하는 포션이 너무너무 커요. 아직까지는 볼게요. 웬만한 게 전부 다 전자화돼 갖고 반도체가 소요되는데 다른 거에 워낙 소요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차량용 전문 반도체라고 하는 포션이 작습니다. 아직은. 삼성한테는. 물론 그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삼성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소개할 만한 회사가 네덜란드 NXP입니다. 이거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적인 회사고요. 또 인피니언도 유명합니다. 독일에 그런 데가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도시바가 있고 덴소, 주로 일본 회사들이 많은데 특히 덴소는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세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일본의 뭐 도요다나 닛산이나 혼다 웬만하면 다 여기서 덴소에서 부품을 납품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탑 수준의 부품 회사고 여기서도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아까 들어간 인포테인먼트 측면 후면 뷰 카메라 센서죠. 감지 운행 쭉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차량 구성에 따라서 소요되는 프로테이지 보면 배기를 했을 때 볼게요.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차량용 반도체가. 안전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있고 인포테인먼트도 있고 셰시, 차체 골고루 들어가 있죠. 파워 계통에도 있고 계기판에도 있고 여러분들 계기판 넓게 보면요. 인포테인먼트하고 나중에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되게 계기판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하죠. 기타 등등 해서 골고루 자동차 내 반도체 수요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요. 향후에 첨단차가 더 확산이 되면은 전체적인 이 반도체 수요는 절대 시장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참고가 있네요. 왜? 여러분들 자동차 산업의 가치 사슬을 이해하려면은
산업 가치 사슬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치 사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밸류 체인이라는 건요. 최종 고객에게 뭐 최종 사용자나 소비자나 좋습니다. 무언가 가치를 제공하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나 프로세스나 그 기능의 연쇄 구조입니다. 하나의 시리즈 오브 액티비티, 프로세스 앤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연쇄 구조를 가치 사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즉 쉽게 말해서 어떤 내가 차를 타겠다. 그럼 차를 탈 때까지의 부품도 들어갈 것이고 뭐 거기에 외장도 들어갈 것이고 뭐 거기에 엔터테인먼트도 들어갈 것이고 차 파는 사람도 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내 손에 내가 활용할 때까지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연쇄적으로 쫙 연결된 걸 뭐라고 하냐, 그것을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델 오브 비즈니스 프로세스,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모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 가치 사슬은요, 여기 있는 기업 가치 사슬이 있고 산업 가치 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산업 가치 사슬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고요. 기업의 가치 사슬은 여러분들 별도로 구조는 비슷한데 각각의 구성하는 항목과 기능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관련 책이나 주로 경영학 원론이나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옵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 산업 가치 사슬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산업 가치 사슬은요, 산업 내에서 각 활동의 연쇄 구조를 통하여 그 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체계입니다. 즉 위에서 봤듯이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소비자층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갈 때까지 각 산업 내에서 산업을 형성하고 가치, 무언가 성능이 됐던 그 가치가 됐던 그것을 창출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공급망, 서프라이 체인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요, 산업별, 제품별 특성에 따라 다소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소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뭐예요? 그 산업과 그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 되게 일반적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여기 최종 소비자네요.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제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무슨 R&D를 해야지. 뭘 만들 건가 생각을 해야죠. 그럼 뭘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R&D나 디자인 쪽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R&D 디자인을 했더라도 기획과 설계가 돼야 되죠.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대략 어떤 소비층에 팔겠다라고 하는 기획과 설계가 하고, 여기는 어떤 성능과 또 어떤 부가적인 기능이 넣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획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뭐예요? 소재 부품, 원부자재가 있어야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성차, 자동차 제조사, 제작사라고 얘기합니다. 법적으로는. 현대 같은데, 뭐 BMW. 얘네들이 다 안 만들어요. 그 수만 개 되는 부품을 어떻게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납품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제조사, 제작사 입장에서 뭐예요? 원부자재라고 얘기하죠. 그걸 또 적시에 조달을 하고 제조, 완성을 해야죠. 완성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비자가 그 공장에 사러 와요? 안 그래요. 뭐요? 물류가 있어야 되죠. 물류. 어떤 주요 로지스틱에 의해서 물류를 원활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잘 팔아야죠. 잘 팔아야지. 광고도 하고 또 이런 활동을 해야지 이게 팔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팔으면 끝나요? 아니에요.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죠. 고장나고 유지보수 그런 거 해줘야죠. 그래서 최종 사용자가 활용하는 서비스 가치 또는 뭐예요? 제품 가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의 연쇄 구조에서 뭐예요? 형성하고 전달되고 구조화되는 그러한 형태를 띱니다. 이 일련의 연쇄 구조를 뭐라고 그래? 산업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업 가치 사슬은요, 소비자에 가까울수록 상대적 개념에서 뭐예요? 전방이라고 얘기해요. 전방. 왜? 전방이 소비자하고 가깝다. 소비하고 좀 멀어지는 쪽. 즉 이쪽에 갈수록 자꾸 소비자가 쓰는 형태에 가까워지죠. 이쪽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뭐예요? 뼈대밖에 없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후방이라고 해요. 후방. 백와드라고 얘기해요. 전방을 포워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쪽으로 갈수록 주로 물론 마케팅, 서비스, 소비자들을 위하는 행위 쪽으로 직접적인 소비자가 소비하는 형태에 접근할수록 뭐라고 그러냐?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요. 다운스트림. 반면에 좀 기술적인 거죠. 이건 부품도 만들고 뭐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거기에 원천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올라갈수록 뭐라고 그러냐? 업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 가치 사슬이 글로벌 배치,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리적으로 분산돼서 전 세계에 걸쳐 산업 가치 사슬이 분포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 대표적 제품 중에 하나가 자동차 또는 여러분들 패스트 패션 아시죠? 유니클로나 자라. 얘네들이 그렇게 해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합니다. 뭐예요? 걔들은 제품 디자인하고 기획만 하고 원부 제재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산은 인도에서 조달을 하고, 응? 그다음에 단추는 중국에서 갖고 오고, 지퍼는 일본에서 가져와서 어디다 갖다 줘요? 방글라데시에 갖다 줘요. 방글라데시는 뭐예요? 열심히 만들기만 해서 나머지 판매 어디서 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걔네들 유니클로 매장에서 파는 겁니다. 요것도 글로벌하게 가치 사슬이 배치되어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요 다음에서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자동차 산업의 전체 가치 사슬은 어떠냐? 쫙 봅시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완성차, 뭐 현대나 BMW, 도요타를 봤을 때는요. 소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쪽으로 의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여기서 디자인과 R&D 같은 건 되게 제작사가 쥐고 있고요. 거꾸로 얘들한테 시킵니다. 너는 요거, 응? 요 부품을 요렇게 스펙에 맞춰서 요런 성능 될 수 있게 만들어 와 라고 시킵니다.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류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과 판매, 금융, 애프터 마켓이라고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선 제조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조사는요. R&D 디자인, 기획 설계, 제조 조립, 판매까지를 대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판매는요. 전문적으로 계약된 딜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체 판매망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 쥐고 있는 기업들이 대개 글로벌 플레이어들입니다. 즉 글로벌 플레이어들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현대기아그룹이고요. BMW, 벤츠, GM, 포드, 도요타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플레이어들, 즉 완성차를 만드는 제작사들이 전체 가치 사슬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 지배자를 부를 때 흔히 포컬 펌, 중액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요. 전체 가치 사슬을 지배하고 패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정 이 플레이어가 결국 우리가 글로벌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또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갑니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 하면요. 이 가치 사슬이 산업 가치 사슬을 형성하지만 동시에 특정 플레이어, 즉 포컬 펌의 가치 사슬을 형성하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 계열의 가치 사슬은 거기에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들, 그래서 1차 벤더다, 2차 벤더다 이러한 협력업체들도 이 가치 사슬에 포진하고 있고요. 결국 현대차 그룹과 뭐 예를 들어서 뭐 GM하고 경쟁을 한다. 그것은 현대차 그룹의 뭐예요? 가치 사슬과 GM의 가치 사슬의 경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제대로 잘 만들어지려고 하면 좋은 소재와 좋은 부품이 그만큼 따라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가치 사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제작사에는요. 이러한 활동 외에 공장을 돌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완성차가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 시험 평가하는 인증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뭐냐? 이 완성차 만드는 회사들은요. 개발도 하고 제조도 하지만 이게 약속되고 정해진 규정대로 규격의 안전 기준에 맞느냐에 대한 시험 평가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유럽에 진출하려면요. 유럽의 형식 승인에 맞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죠? 또 평가도 해야 되고, 계측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도 어마어마한 하나의 산업입니다. 산업. 즉 이러한 개발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공작 기계나 자동화 설비가 또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금형 같은 거, 또 프레임 같은 거, 이게 소재 부품에서도 금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형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작동되나 측정하는 계측 장비, 시험 평가, 경우에 따라 인증까지 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장 큰 수요자입니다. 수요자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돈을 내고 이러한 서비스나 이런 제품들을 산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돈을 주고 시험 평가 인증을 받는 그런 고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걸 왜 길게 얘기하십니까? 결국 자동차 산업의 전체 가치 사슬은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치 사슬 자체가 현대기아차냐, 토요타냐, BMW냐, 벤츠냐, 폭스바겐이냐, GM이냐 등등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제조사를 봤으니까 나머지 한번 볼까요? 이 제조사는요, 아까 바로 전에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을 배웠는데 제가 그때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중액기업, 제작사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 요걸 기준으로 요 아랫단에 있는 그러한 가치 사슬이냐에 따라서 요거를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거꾸로 얘네들이 구매를 해와는 윗단에 있는 애들이냐에 따라서 업스트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가치 사슬은 굉장히 폭도 넓고 깊이도 깊습니다. 왜 깊냐? 여러분들 아무리 협력업체를 하더라도요. 현대차 정도의 1차 밴드는요. 매출도 어마어마하고요. 중견기업입니다. 이미 제가 본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도 같은 데는 물론 뭐 출발 자체가 현대하고 관계가 있었지만 거기도 거의 대기업이고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개 이런 데는 같은 부품 소재를 할지라도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깊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수직 이 안에도 또 가치 사슬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자동차의 특징적인 금융도 있습니다. 금융도 있고요. 또 애프터 마켓도 있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 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재 부품 다단계 수직 구조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서도 또 가치 사슬을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산업입니다. 왜 그러냐? 티어 1, 티어 3 이렇게 됐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즉 1차 부품 협력 업체가 있으면 얘네들에게도 또 납품을 하는 또 부품 협력 업체가 있어요. 그를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2차 협력업체라고 그러고 또 2차 협력업체도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예요? 3차 협력업체. 그래서 티어 1에서 티어 3로 나누고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렇게 되고요. 이게 어떤 또 산업에 형성을 하느냐? 여러분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산업 한번 보세요. 응? 철강, 철 들어가죠. 비철금속 들어가요. 전기전자 들어가죠. 유리도 들어가고 고무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들어가고 기계, 화학, 심지어 가구, 시트 같은 거 금속 다 들어가요. 즉 뭐예요? 소재 부품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 폭이 넓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깊이도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물류도요. 여러분들 이 자동차 물류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택배 하나도 그렇게 복잡한데 응? 이 자동차가 수많은 수백 대 경우에 따면 수천 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이 물류 업체도 굉장히 큰
빅 플레이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데는. 그래서 뭐 해운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항공도 있고 육상 여기에 따라서 물류업체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판매도 딜러들이 있어요. 차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입니다. 우리나라도 왜 수입차 있죠. 무슨 모터스 대기업들도 그걸 합니다. 그 사업을 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딜러절에 수입차도 하기도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직영 체제를 많이 하는데 현대자동차 대리점 또는 영업소라고 해도 대리점 체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있고 미국만 가셔도요. 딜러는 우리나라는 현대차 딜러라 그러면 현대차만 팔아야 되는데 미국은 백화점식으로 돼 있어요. 현대차도 있고 혼다도 있고 뭐 BMW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전부 다 딜러라고 얘기하고요. 최근에는 의외로 차도 이제 온라인 주매를 한다는 거예요. 즉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실제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중고차가 그래서 약간 개도극이죠. 거기에 온라인 판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만큼 이 마케팅 판매도 이 딜러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게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게 할부금융입니다. 할부금융. 차는요. 금융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차값 몇 천만 원 하는데 그거를 현금 주고 사? 아유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할부금융과 리스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차는 또 뭐예요? 운행 중에 보험을 들어야죠. 보험. 이게 또 어마어마해요. 제가 어느 어떤 조사업체의 하나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제조사 다음으로 가장 큰 수익을 갖고 가는 산업이 이 자동차 산업에서 금융 파트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 4, 5년 된 겁니다. 그만큼 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차 이걸로 끝나요? 안 그래요. 보세요. 차 정비 수리해야죠. 응? 요즘 튜닝도 해. 차박하고 막 이런다고. 응? 다음에 차에 관계해서 뭐예요? 정유. 응? 가솔린도 만들고 디젤도 만들어야죠. 그게 공장 우리가 그런 정유 공장 직접 가서 기름 넣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모든 주유소도 하나의 별도의 이건 주유 서비스 시장이에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주유소. 렌터카 있죠. 차량 공유 있죠. 이 중고차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수리 부품 있죠. 수리 도장. 수리 도장은 뭐냐면 차가 의외로 뭐 때문에 많이 고치러가? 벗겨지고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떼오러 많이 가요. 요것도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검사. 우리나라는요, 3년 이상 된 자동차는 일정 기간 정기검사 받아야 됩니다. 요것도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폐차 시장. 요것도 커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폐차 대점 이게 또 다시 재활용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또 수출도 됩니다. 가끔 가보면요, 거기에 또 특시 옛날 한국 차들 많고요. 경우에 따라 버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번호판 붙고 노선표 붙은 거 그대로 굴러다닙니다. 지금 그런 경우 많아요. 다음에 운수, 수송 여객이죠. 소위 말해서 수송 여객, 뭐 화물차도 있고 버스, 택시 다 있고요. 운전교수도 하나의 시장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또 하나의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광고 시장이 굉장히 또 여러분들 버스나 이렇게 타보시면요, 거기 광고판 다 붙어 있죠. 예? 그리고 요새는 전자로 이제 안내를 하는데 뭐 어느 병원 가실 분 다음에 내리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죠. 여기 다 있고요. 주차장도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예, 주차비 이거 장난 아닙니다. 무슨 대리운전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형성되는 게 뭐예요? 애프터 마켓입니다. 그럼 자동차는 한마디로 뭐냐? 종합산업입니다, 이게. 엄청 크죠. 전후방 연쇄 효과도 크고 파급 효과도 큰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기계 중심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 이게 자체가 대량 생산이에요. 모델은 몇 개 없고 그냥 막 찍어내는 거야. 왜?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체 한 모델에 대해서 매크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격만 맞으면은 그래서 조립을 하면
뭐 어떤 A라는 모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개 제작사가 독자 개발을 혼자 독단적으로 많이 했고요. 전 밸류 체인 수직 통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제작사, 최종 이 제작사가 줄 세우는 겁니다. 즉 뭐냐, 딱 설계해서 너 일로 와. 부품 회사 A, B, C, D, E 쫙 불러놓고 너는 요대로 규격해서 만들어라고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게 품질 관리해서 합격이 되면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전 밸류 체인이 수직 통합이 돼서 절대적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힘, 바게닝 파워라고 합니다. 바게닝 파워. 소위 말해서 교섭력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죠. 그런데 미래 자동차는 뭐예요? 벌써부터 IoT,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게 뭐야? 이게 요금 위에 자동차가 없으면 그냥 이게 4차 산업 그냥 그거네요. 이 소프트웨어까지 만나갖고 이제는 어떻게 변해?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래서 편의상 소나타라고 그럴게요. 소나타 그냥 모델 하나만 만들면 됐어요. 거기에 옵션 따라 좀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 이제 뭐냐? 가솔린 소나타, LPG 소나타, 그 다음에 뭐예요? 하이브리드 소나타, 뭐예요? 전기차 소나타, 뭐예요? 수소 연료전지 소나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간다. 그러니까 같은 모델에서도 다 품종이고 이제는 옛날에 소나타 하나가 10대가 다 그냥 내연기관 매크로 관리를 해서 팔았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10대가 5종류씩 2대, 5개, 5종류로 팔리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마이크로 관리 그리고 이 부품 단위도 다 다르죠. 모델 겉만 소나타지 안에 부품은 뭐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 관리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자로 뭘 하는 거는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이제 다양하게 투자도 많이 하는데 신규 벤처들 새로운 기술 갖고 있는 애들한테 오히려 투자해서 기술 개발해서 그 회사를 산다든가 아니면 그 기술을 사는 형태로 가는 협력 개발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력 개발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다음 이제 밸류체인 전문화하고 분업이 된다 뭐냐면은 이제는 협력을 해야 되니까 좋아. 너는 전기 특수장치에 대해서 네가 개발해서 갖고 와. 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관계되는 기초 기술들을 네가 해서 갖고 와 해서 각가의 고도화된 또 하이테크를 중점으로 한 각 밸류체인 그 각각의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이 전문화되고 거기에 집중만 하는 분업 체계로 갑니다. 이러한 것이 형성이 되면서 뭐가 돼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 융복합 사업화 되는 것이 자동차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계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는 가장 윤활유라고 그럴까요? 촉매제가 되는 게 뭐냐? 좀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케이스입니다. 커넥티드, 자율, 쉐어드, 전기화, 전장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가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강 끝났는데요. OX 문제 한번 할까요? 자동차 분야의 소프트 활용 분야는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어때요? 자동차 분야의 소프트웨어 활용 분야는 자동차 산업 가치 사회 차원에서 탐색될 필요가 있다. 뭔가 비율 배반적이네. 여기에 객관식이었으면 반드시 1번은 탈락이네요. 예, 여기 가네요. 예,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자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산업 전체 가치 사슬에서 소프트웨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자동차 뭐 쌩쌩 달다는 게 중요하게 기계 제조 이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가치 사슬을 추가로 찾아보는데 기업의 가치 사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그 경영 원론이나 구글링만 해도 나오긴 나와요. 그럼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산업의 가치 사슬을 찾아서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40년, 앞으로 20년 뒤에네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소프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의 네모에 적용될 예정이다.
네모가 뭘까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Q&A는 또 뭐예요?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 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